제가 감히 위기는 없다. 우리 중국 경제와 증시 전망하면서 제목을 감히 제가 위기는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위기의 근원이죠. 기업 부채. 그러니까 우리 외환 위기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기아차다 무슨 한라중공업이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내면서 결국 외환 위기가 부채기가 온 건데요. 중국의 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보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죠.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 부채를 보면 사실은 뭐 GDP 대비 볼 때 중국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한데 다만 중국은 GDP 증가율이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기업 부채가 많은 게 문제인데 지금 중국 정부가 하려는 것은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급칙 개혁 말씀 계속 하셨지만 중국 구조 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채 이전을 어떻게 잘 하느냐 스무스하게 우리처럼 부채 위기가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안 오고 몇 년에 걸쳐서 부채 이전을 하느냐 가계 부채로 정부 부채로 또 하나는 산업 구조조정을 또 이렇게 잘 해나가는 두 가지인데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가 요약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을 보면 한 5, 6%대 유지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L자형 패턴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이 정도 위기로 몇 년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 외환 위기 같은 그런 파국을 경착륙을 가져온다면 전 세계가 리만 사태는 아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구조 조정을 몇 년, 한 2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부채를 가계와 정부 부채로 바꾸는데 정부 부채로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재정 적자입니다.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재정 적자를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정 적자가 작년까지는 2%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3% 이상 4%까지 정부 부채를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올 들어서 부동산을 부양해서 가계 부채로 이전하고 있죠. 어쨌든 경착륙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급측 개혁을 2, 3년째 계속 또 진행하고 있다.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구조 변화,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산업의 구조 개혁이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3차 산업으로 4차 산업으로 지금 보시면 이미 시진핑 정부 이후로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비중이 훨씬 커져가고 있고요. 작년 들어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내수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아직 중국이 미국의 80% 수준이지만 온라인 소비 비중으로 보면 150% 그러니까 1.5배 수준으로 이미 중국이 더 어떤 면에서는 구조 변화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 모바일 소비, 온라인 중에 모바일 소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3배입니다. 이게 4차 산업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구조 조정을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위기로 갈 거냐 그 얘기 뭐 항상 투자자들이 이것부터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하고 이제 기업 그다음에 정부인데 자기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이죠. 순자산. 가계는 놓고 보면 훨씬 자산이 많고 물론 이제 기업들은 부채가 많고 정부도 훨씬 자산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전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중국 정부의 그 위기 처리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지만 외환 위기 때 보면 중국의 NPL이 그때 NPL은 은행의 부실 여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떼이는 그런 대출하고서 그런 비율인데 NPL 비율이 그 당시 25%였고요. 시장에서는 그 당시 35%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믿지 않는 은행의 중국 은행의 NPL은 2%인데 한 10% 정도는 될 거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훨씬 사실은 더 그렇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부채를 이전하는 게 주체별로 보면 정부하고 가계로 이전하지만 또 하나는 기업 안에서 보면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채권시장하고.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은 계속 육성될 거다. 또 최근에 증자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외환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위기는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 중에 하나는 SDR입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중국이 SDR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중으로 보면 3대 기축통화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못 찍어내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SDR이 편입되고 3대 기축통화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와는 좀 상황이 달라진 이미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세계 제1의 무역대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SDR을 계기로 해서 무역 결제 비중은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있다. 이제 지금까지 뭐 다른 경제 얘기는 아니고 위기는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증시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는 이쪽이 좋다는 얘기죠. 이쪽이. 그래서 소비, 3차 산업, 뭐 4차 산업 이쪽이 좋다는 얘기죠. 그쪽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M&A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20% 정도 된다. 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증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성강통도 있고요. 성강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후강통과 성강통을 통해서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의 80% 정도가 개방이 됩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이제 MSCI에 전체적으로 조건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는 MSCI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면 지난번 후광통의 경험이 있죠. 후광통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잘못 들어가면 크게 물린다. 이런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흥분된 시장은 절대 나오지 않을, 저희 생각에는 나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오히려 차분히 기관화 장세가 이루어진다. MSCI 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시가총액을 볼 때 장기적으로 MSCI 편입된다 그러면 중국의 비중은 40%입니다. 40%. 그래서 40%가 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3,630억 불, 한 400조 정도가 새로 중국 시장으로 총 규모로 본다면 뭐 물론 장기간에 걸쳐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상하이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개인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변동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부침이 심한데 그게 정말 리스크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MSCI를 계기로 해서 기관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MSCI 안에서 결국 기업 가치인데 기업 이익들을 본다 그러면 뭐 다른 건 또 그러니까 회색이 중국이고 녹색이 MSCI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높겠죠. 아무래도 중국이 고성장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고성장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평균 보면 전체를 보면 이머징 전체가 마이너스 4%인데 중국 A주는 8% 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본다고 하면 결국은 좀 시장이 안정돼 나가고 기관화 장세가 생긴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중국 증권사 센터장 중에서 제가 친한 분의 이제 생각인데 제가 같이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그려봤는데 내년이 중국 그 2기 지도부가 이제 교체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얘기하는
공급측 개혁, 또 여러 가지 MSCI 편입, SDR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시장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또 외람되지만 중국 시장의 리스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큰 리스크는 고점에 몰려 들어가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이나 펀드가 2007년에 대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다 물린 거지. 작년에 후광통에 4천, 5천에 대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3천에 중국 PER이 10배 뭐 이런 좋은 뭐 비교적 차분한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국가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좀 생각하지 않아도 감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정말 산업적으로 많이 좀 처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3, 4차 산업을 잘할까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O2O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O2O. 저는 O2O가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 미국에는 O2O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말이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인 기업이 없죠. 우리나라에도 카카오가 하려고 하지만 만만치 않고. 근데 중국은 O2O가 굉장히 발전돼 있죠. 알리바바가 뭐 이 뒤에 나오는 BAT가 이 O2O를 거의 뭐 주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 그걸 많이 대신해 주는 거죠. 중서부에 우리 아까 또 박근대 사장님 계셨지만은 중서부에 유통도 없고 물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내수를 대신해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우리 물론 잘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 그걸 더 쉽게 오히려 뭐 진짜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산업들이 덜 발전했기 때문에 더 빠른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것이 O2O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미래 산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인프라나 지금 상황들을 볼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유망한 투자처 중에 하나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EPS 심천 시장 보면 이게 이제 PER입니다. PER인데 2015년 PER, 16년 PER. PER이 작년에 50배, 지금 주가가 떨어져 갖고 26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메인보드가. 그다음에 이제 EPS 증가율이 20%에서 지금 30% 정도. 그래서 다른 시장들은 EPS 증가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PER도 낮은 건데 상대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심천 시장은 분명히 기업 이익 증가율이 높고요. 대신 작년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은 많이 싸져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후광통할 때 지수 5천일 때에 비하면 지금 지수 3천에서 오히려 좀 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